네, 안녕하십니까. 깡센클럽 강조 전문가입니다. 1월 효과가 지속이 되는 그런 모습인데 1월 효과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중소형 코스닥 이쪽 전체가 움직인다라기보다는 그냥 제약 바이오 이쪽이 시장에서 확 매기가 다 쏠려진 그런 모습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뭐 대형주 쪽에서 좀 수급적인 부분도 있고 이제 글로벌 경기에 대한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다 보니까 이쪽에서 약간 해피 성향이 제약 바이오 쪽으로 좀 쏠리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일부 제약사들이 이제 FTA 승인이라든지 뭐 바이오시밀러 관련해서 뭐 일본과의 협상이라든지 뭐 이 계약을 맺었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사실 계약 규모라든지 앞으로의 그 매출 규모 이런 것이 어떻게 될 거다 이런 전망은 없는데 우선 시장에서 그런 호재 하나가 현재 전체 제약바이오로 굉장히 강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제약바이오가 과열이다라고도 생각은 드는데 그게 더 이어질 수도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렇다고 이쪽을 쫓아가야 되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1월 효과가 사실 이제 보통 배당락 끝나고 나서 이제 연초 개장에서 한 3거래일 그리고 나서부터는 조금 완화가 되기 시작을 하는데 어느 정도 프로그램 물량이 소화가 좀 잘 돼야지 그 다음에 좀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에서 이제 중국에서의 구조조정 그 부분이 제가 좀 중요하다 이게 2010년도에 가장 큰 하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 관련돼서 현재는 화학 섹터가 오늘 좀 굉장히 좀 강했죠. 그러니까 순수화학이라고 하는 그런 화학 섹터 좀 강세를 띠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뭐 그런 모멘텀도 있지만 이제 2월달 춘절을 앞두고 재고를 축적하려는 그런 흐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나쁘지는 않은 그런 흐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현재는 종목별로 나눠지는데 악재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악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시점에서 좀 개선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오늘은 장중에 북한에서 또 4차 핵실험까지 나타난 그런 흐름이 있었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악재가 하도 많이 나와서 무슨 연말도 지나는데 뭐 악재 선물 세트가 나온 것처럼 정말 시장에 악재가 너무 많아졌죠. 근데 한편 생각하면은 또 그런 거죠. 악재가 만연한 시장 그리고 사람들이 팔 만큼 다 팔고 추가적으로 던질 물량이 없어지고 이런 과정을 다 하면은 뭐 고가를 다 비워내면은 그 다음에 더 이상 뭐 떨어질 것도 없을 거고 그 다음에 좀 더 좋아질 겁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조금 위험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다음 주쯤부터는 그래도 공격적으로 조금씩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선 아직까지는 시장 자체가 좀 안 좋은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단기 대응이 현재는 제일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이제 빠져가지고 장중에 1900 초반을 좀 찍었는데 이게 악재가 나올 때 이제 북한 악재도 사실 8월 달도 나왔었던 내용인데 이게 지금 너무 반복이 되고 있어가지고 이번에도 똑같이 시장에서 바닥을 비싼 구간에서 잡아줄 거냐 이걸 좀 따져야 될 것 같은데요.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대형지수를 보면서 좀 설명해드리겠는데 자 한번 오늘 아까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 앞전에 이제 우리나라가 작년이죠. 이제 작년 4월 달에 지수가 고점을 만들고 쭉 내려올 때 이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 우선은 시장에서 대형주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그 당시에는 상반기에 증권주 그리고 그 화학주 정도만 강세를 띠고 그 외적인 종목들은 이제 강세가 좀 제한적인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이때부터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온 것이 이제 5월 중순부터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외인들 매도가 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외국인 매도세는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매도 규모는 이제 좀 크지는 않죠. 근데 매도 규모가 세게 나온 것이 지금 뭐 중동계 자금이다, 산유국들의 자금이다 이런 얘기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뭐 유럽계라든지 미국계 이쪽에서는 뭐 자금의 유출은 어느 정도 한번 소진을 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우선은 이때부터 계속해서 수급적으로 악재가 떨어지면서 이제 외국인 매도세가 쭉 이어졌었죠. 근데 외국인 매도가 이어지면서 이 당시에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많았었는데 우선 미국에서의 금리 인상 문제가 있었죠. 이 부분이 이제 12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함으로써 어느 정도 해소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해서 올해 나오는 얘기는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했는데 앞으로도 금리 인상을 계속 할 것이다. 이 얘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좀 안 좋은 케이스죠. 그 다음에 중국에서의 경기 둔화 우려 이게 지금 또 들어왔죠. 이게 이제 연초 들어오자마자 차익신 구매자 관리수라든지 경기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서 이게 지금 다시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결국 8월 달 하락할 때 이 부분이 굉장히 컸었죠. 그러면서 위안화 평가 전환. 그러니까 위안화 평가 전환가 이때는 인위적으로 했었죠. 인위적으로 함으로써 시장에서는 통화 전쟁이다. 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앞전에 항상 나왔던 얘기인데 반복이 계속 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대부리스크, 그때 뭐 확성기, GDP 쪽에서 확성기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대부리스크가 그때 또 확대가 되었었죠. 그래서 이 당시에도 악재라 악재는 싹 다 나오면서 시장에서 어떻게 됐었냐? 바닥을 만들었던 거죠. 왜? 악재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시장에서 더 이상 나올 만한 악재가 뭐가 있냐라고 할 정도로 다 떨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시장이 8월 달에 저점을 만들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 구간에서 누가 매수를 해줬냐? 연기금이 사줬죠. 그래서 실제로 연기금이 8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매수를 쭉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이제 대형주 쪽에서 반등이 나오고 대형주가 저점을 만들고 시장을 끌고 갔던 건데 이때는 시장에서 단순히 낙폭과대로 나왔습니다. 낙폭과대 나오고 단기 하락 추세를 넘어갈 때 뭐가 나왔었냐? 삼성전자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면서 시장은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었었는데 자, 지금 구간 한번 볼게요. 지금 구간에서 시장에서 지금 앞전에 있었던 악재가 한 번씩 다 그대로 중첩이 되었죠. 중국에서의 위안화 문제, 경기 둔화 우려, 그리고 오늘 대북 문제까지 해서 다시 한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한 번씩 이제 반등을 하고 이렇게 N자형으로 계속해서 하락을 보이는 동안에 시장에서 악재가 어떻게 나옵니까? 프랑스 테러, 돌발악재죠. 나오고 나서 반등. 그 다음 유가가 붕괴되면서 급락 떨어지면서 반등. 그리고 오늘 돌발악재 또 하나 나왔죠. 핵실험이라는. 그러면 시장에서 반등을 할 만큼 모멘텀이 나올 수 있냐? 그게 문제입니다. 근데 우선은 이 반등에 대한 모멘텀이 강하게 들어오기 전에 어떻게 됐어요? 악재는 다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더 이상 나올 악재가 뭐가 있냐? 굳이 꼽자면은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가 하나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시장에서 선반영하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금요일 날 삼성전자 실적 가이던스가 발표되는데 삼성전자가 실적 전망이 6조 4천억 정도 전망하면서 지금 주가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빠졌죠. 오늘 120만 원짜리 때도 이탈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 그러면 삼성전자가 금요일날 실적 발표할 때 시장에서 지금 현재 잡고 있는 6조 4천억이라는 그 영업이익을 충족을 해주면 악재가 소멸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시장에서 반등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되어줄 거냐?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됐을 때 제가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의 어떤 이벤트, 모멘텀은 어디서 나오냐? 다음 주 주말 동안에 중국에서 AIB가 공식 출범이 되죠. 그러니까 중국의 AIB는 1대1로라는 하나의 큰 정책의 중심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모멘텀을 받을 거냐? 그 정도의 차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악재가 많은 시장에서는 더 이상 악재가 나타날 게 없다 정도가 될 때는 시장은 또 반등을 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 지수가 지금 1900 초반까지 내려왔는데 1900 초반에서 1900 이탈해서 앞전 저점이 1800선까지 떨어질 거냐? 이거죠. 그러면 앞전만큼 떨어질 거냐 부분에서는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겠죠. 왜? 생각을 하세요. 6월 달에는 작년 6월 달부터 외국인들 매도세가 매일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지금 점점 소진이 되어가고 있는 과정인데 그거는 신흥국에 대해서 들어왔던 자금이 계속 유출된 것도 있고 산유국들의 자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출이 되었고 그리고 프로그램, 배당을 노리고 들어왔던 프로그램도 지금 많이 소진이 되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더 이상 나빠질 거는 점점 없어질 겁니다.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 부분인데 자, 우리나라 기업들 대형주 쪽에서 얘기하면은 대형주 같은 경우는 환율이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환율이 올라간다는 거는 수출 부분에서는 긍정적인데 이건 수급적인 문제죠. 근데 원달러 환율 1200원대가 넘어가면은 거기서 꺾이느냐, 1200원 찍고 나서 꺾이느냐, 그게 중요한데 그게 꺾인다면은 그 역시도 바닥 시그널이 강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쯤에는 제가 이제는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십시오라는 말을 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게 완전히 시그널이 뜨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위험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면 밸류적인 부분 생각해 보세요. 앞전에 1800, 그러니까 대형지수로 볼 때 1650짜리 때까지 떨어졌을 때 이 자리 때 떨어졌을 때가 시장에서는 사실 엄청난 기회였죠. 왜? 실적이 받쳐주고
계속해서 이익을 내는 기업인데 너무나 밸류적으로 저평가받으니까 이 당시 모멘텀 강하게 받는 애들은 주가가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다시 이 자리대 왔다는 건데 앞전에 북한 문제 터졌을 때와 오늘 터졌을 때와 위치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인대에서 내일 돌발악재 오늘 나온 거를 소화를 하고 가냐 못 가냐인데 소화를 한다면 다시 한번 반등은 나올 수 있을 것이고 21선이라는 자리대를 지금 현재 두 번은 올라탔다 실패했어요. 안착을. 그러니까 이번에 21선 다시 올라가냐 못 올라가는데 올라가게 되면 뭡니까? 세 번째 돌파하고 안착하는 과정으로 들어가겠죠. 그럼 전체 그림은 뭐예요? 똑같습니다. 21선 쌍바닥을 보는 그림 동일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대형지수가 여기서 바닥을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 그것만 계속해서 우리는 따져주면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수급적인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현재 대형주 같은 경우가 시총 상위 대형이 더 크게 빠지죠. 왜? 프로그램 매수 들어왔던 것이 계속해서 출회가 되고 있기 때문인데 현재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앞전에 만기 12월 달 만기 지나고 나서 금융투자에서 들어왔던 부분이 1조 9천억이었습니다. 근데 그 1조 9천억에서 지금 1조 이상이 출회가 되는데 지금 뭐 7천억 좀 안 되게 남았는데 여기서 한 3천억 정도만 추가로 출회가 되면은 나머지 3천억에서 4천억은 만기일날 무난히 소화하거나 다음 주에 뭐 투신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소화하는 데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수급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은 수급을 보고 그 다음에 한주로 보도록 할게요. 수급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은 금융투자가 12월 만기부터 가장 많이 들어왔을 때 딱 배당락이 있는 그 시기 전까지 들어왔던 규모가 1조 9천억이었죠. 근데 이 물량이 지금 7천억 정도 남았다는 얘기니까 1조 1천억 이상이 소화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가로 한 3천억 정도 추가로 나오게 된다면은 그 다음부터 3천억이라는 돈은 시장에서 소화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다가 되는 것이고요. 그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연초 들어와서 추가적으로 매도세가 사실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매도세 자체가 오늘 같은 경우는 장 끝나고 나서 한국항공우주에 대한 블록들이 있었기 때문에 매수가 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연초 대비해서 지금까지 매도한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한 3천억 정도. 그러니까 앞전에는 외국인들이 매도할 때 단위가 굉장히 컸었는데 많이 축소가 되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투신권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펀드 자금이 계속 유입이 되죠. 왜냐면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가 5년째 박스권이죠. 5년째 박스권이니까 사람들이 학습 효과인데 1900포인트 정도 구간에서는 사서 기다리면 위로 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투신권의 자금이 유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선 매수가 들어오는 거고 근데 연기금은 변동이 없죠. 그래서 현재 프로그램 쪽에서 이 소화가 내일하고 모레 그 다음 주 월요일 정도까지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때 어느 정도 소화가 되면은 수급적인 부분이 완화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지난 작년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대규모로 매수가 들어왔었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선물 쪽에서 들어왔는데 현물은 전혀 못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시장에서 연말이 되면은 원래 이제 그 현물 쪽 그 펀드 운용사에서 추가적으로 어떤 포지션을 취하지 않기 때문에 선물이 먼저 들어온 케이스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그렇기 때문에 현물이 들어올 가능성도 연초에 높다고 봤었는데 뭐 중국에서 이런 것들 뚝뚝 떨어지니까 들어오지 않고 나갔죠. 근데 선물 쪽에서 앞전에 들어올 때 상당히 많은 규모가 들어왔는데 오늘까지 외인들이 선물 쪽에서 매도를 많이 하면서 만기일 이후로 들어왔던 선물 물량은 또 소진이 다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런 거죠. 현물도 던질 만큼 다 던졌고 선물도 던질 만큼 다 던졌고 누가 더 던질 거냐 이거예요. 그럼 이제는 던질 사람은 누구밖에 없냐? 거래소 대형주 같은 경우는 가장 물량을 많이 잡은 연기금입니다. 그러니까 연기금이 지금 자리에서 던질 거냐? 아니요. 연기금 지금 안 던집니다. 연기금 자체가 포지션 자체를 길게 보고 들어가기 때문에 연기금 지금 자리에서 던질 이유가 없겠죠. 그러니까 연기금에서 던지지 않는다면 시장에서 추가로 던진 물량은 나머지 개인들이 시장에서 위축이 되면서 겁을 먹으면서 마지막에 툼에 던지는 물량 정도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현재 선물 쪽에서는 거의 다 소진이 되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앞전에 만기 끝날 때 선물 매도 포지션을 8,300계약을 롤업을 했었는데 거기서 추가로 던질 것이냐 아니면 중립으로 갈 것이냐 이 차이가 되겠죠. 그러면 외국인들이 단기간에 얼마 팔았다는 얘기예요? 선물에서만 18,000계약 이상을 팔아놨다는 얘기죠. 그리고 개인들의 경우는 계속해서 선물 매도를 했고 이제 개인 기간에서 적극적으로 받추는 그런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선물 옵션 쪽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외국인들 선물을 더 던질 가능성은 좀 제한이 된다. 그러니까 최소한 지금 현재 포지션은 중립 정도 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악재가 완화가 된다. 이렇게 된다면은 국내 증시도 바닥을 이제 다지는 과정으로 연결이 될 겁니다. 자, 원달러 환율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원달러 환율을 보게 되면은 오늘 이제 북한에서 리스크가 확 나타나니까 국내 지정학적 리스크 원달러 상승 이것도 있는데 실제로는 오늘도 위안화가 올라갔죠. 6.5라는 위안화를 넘어가면서 시장에서 약세 띄었었는데 6.5를 오늘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안화 약세가 국내 원달러 환율의 약세로 동반해서 이어진 그런 케이스겠죠. 근데 환율 자체가 이게 올라간다라는 부분이 나쁘진 않죠. 수출처 입장에서는. 환율이 올라가면 그만큼 경쟁이 높아지니까.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일본의 엔화라는 것들이 꺾이는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을 볼 때는 이제 국내 기업들이 수출적인 부분에서 나쁘지 않다가 될 것이고, 뭐 이제 제가 오늘 토요일 날 강연했는데 그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지금 현재 글로벌 경기 여건이 2012년보다는 나쁘냐, 2013년보다 나쁘냐 따져야 되겠죠. 그때보다 좋다 이거예요. 시장에서 저성장이다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바뀌고 있는 건 확실하죠. 그러면 국내 기업들의 환율적인 부분은 기업들의 이익에 긍정적인 쪽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우선은 환율이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환율 자체가 직전에 이 라인대에서 상승으로 가고 있는 채널이기 때문에 1200원짜리대를 맞고 떨어지냐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1198원대까지 올라왔는데 1198원에서 추가적으로 맞고 떨어지냐 그 자리대가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그러니까 상단 자리에 맞고 떨어진다면 이게 전체 주봉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큰 그림에서는 쌍봉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직전의 고점인 1208원을 넘기지 않는다면. 그러면 맞고 떨어지면 어떻게 됐어요? 시장에서 안정화가 되겠죠. 왜? 환율 차트와 그리고 거래소 지수 차트는 역외관계의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환율이 이제 정점을 찍는 구조가 되면은 지수 자체도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국 시장 한번 볼게요. 제가 앞전에 중국을 보면서 월요일날 중국이 급락이 크게 떨어졌죠. 그러면서 중국이 박스권을 이탈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국내 증시도 위험하다. 글로벌 증시 전체가 다 같이 떨어진다. 이 부분이었는데 여기서 한번 다시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중국이 앞전에 8월달만큼 나쁘냐? 이거를 따져야 돼요. 그러니까 중국의 지금 경기 여건이 지금 말은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중국에서 올해 구조조정을 본격적으로 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올해 2016년도 핵심은 아직까지 제가 볼 때 2016년 장은 아니에요. 뭐냐? 2015년도에 강세되었던 부분이 일부 아직까지 학습효과와 대형주에 대한 트라우마가 아직까지 연계된 거지 2016년도에 새로운 장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연장선에서 아직까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건데 왜? 2016년 핵심 테마는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중국의 구조조정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구조조정하는 데 있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중국 기업들의 부채가 중국 전체 GDP의 150%를 넘어갔다. 너무나 과한 비중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위험할 수 있다. 아니에요. 성장통입니다. 지금 중국에서 문제가 있다 어쩐다는 다 성장통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중국이 옛날 우리나라가 IMF를 겪듯이 그 일본이 한번 무너졌듯이 그런 성장통 크게 받을 거냐?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저는 개인적으로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중국 자체가 그런 과거의 다른 국가들의 성장을 다 보면서 맞춰갔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한 번에 고성장도 하지만 고성장 하면서 새로운 시장에서의 트렌드에 맞춰서 가고 있는 성장한 것이 중국이라서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우선은 대조조 지분 매각이라든지 수급적인 부분인데 사실 그것도 8월 달에 한번 떨어졌던 내용이죠. 볼게요. 중국 차트를 보게 되면 이제 중국 차트 자체가 자, 앞전에 시장에서 한번 무너졌죠. 무너졌다가 마찬가지 8월 달에 또 크게 무너졌을 때 요인이 뭐였습니까? 위안화 평가절했다. 이게 아니었죠. 뭐였냐면 이 당시에도 매각 제한을 풀겠다. 이게 문제가 됐었는데 그러면서 떨어지고 나서 결국은 바닥 다시 올라왔죠. 그런데 앞전에 8월 달에 이 저점만큼 떨어지려면 중국의 경기가 8월 달보다 더 안 좋다가 돼야 되는 거고 글로벌 경기도 8월 달보다 더 안 좋다가 돼야 되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중국이 8월 달보다 더 경기가 안 좋냐? 그건 아니란 거죠.
그리고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AIB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앞전에 제가 월요일날 무슨 설명해드렸냐면 박스권의 그림을 이탈했기 때문에 박스권 마디만큼 빠지게 될 경우는 3150짜리 요 라인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여기서 고민해야 되는 게 뭐냐면 3150을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은 밑꼬리 달고 이제 어제부터 반등이 나왔죠. 강하게. 앞전에 여기서 상승 채널이 있었죠. 상승 채널의 폭 마디만큼 빠지게 되면은 이게 월요일날, 그러니까 어저께죠. 어저께의 시가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그럼 중국은 지금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이 중국이 꼭 박스권만큼 빠져가지고 앞전에 갭을 메울 거냐라는 부분에서 갭을 메우려면은 추가적으로 시장에서 제가 볼 때 악재 나올 만큼 다 나왔다 말씀드렸는데 추가적인 악재가 또 나오지 않는 이상은 깨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 직전에 저점 자리 때는 지켜줄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래서 중간에 우선은 반등을 한다 하더라도 바로 V자 반등을 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V자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다시 지지를 받고 또 가는 과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시기적으로 본다면 다음 주쯤 되면은 AIB라든지 공시 출범을 할 때 그때 동일하게 모멘텀 받지 않을까 현재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 우리나라 증시가 연초 시작하자마자 급락이 떨어졌고 환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글로벌 경기에 악재를 끼쳤던 부분이 중국이 시작을 했는데 중국은 이제 어제 오늘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경기 둔화 우려. 아까 제가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중국의 경기가 작년 8월만큼 정말 나쁘냐. 그거죠. 월요일날 차이신 구매자 관리수가 발표가 되었을 때 예상치 하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중국 경기 어쩌고저쩌고 말 나왔는데 한번 다시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차이신 구매자 관리수 보면은 앞전에 중국에 대해 경기 둔화 우려가 크게 떨어졌을 때 이때가 뭐냐? 이때는 시장에서 차이신 구매자 관리수가 49라는 수치대에서 47이라는 수치로 급락을 했어요. 수직 급락을 할 때. 그러면 지금은 어떤 자리냐? 바닥을 만들고 중국 경기가 올라가다가 살짝 꺾였다는 소리죠. 그러면 앞전의 이때와 지금의 이때하고는 차이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굉장히 크다는 거죠. 더군다나 중국이 항상 춘절이 2월달인데 춘절 전후로 했을 때는 항상 구매자 관리지수가 높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춘절을 앞두고 시장에서 재고를 확대하려는 부분도 있고 소비가 한번 늘어난 시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계절적인 요인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연말 쇼핑 시즌이죠. 중국 같은 경우는 춘절과 우리나라 추석 그때 맞춰서 많이 소비가 되죠.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는 중국의 춘절이다, 중추절이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국내 뭐 화장품 관련주, 중국 소비주 이런 것들이 한번 그때 한 번씩 움직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중국이 현재 나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앞전에 중국이 8월달 저점만큼 빠질 이유도 없다는 거고 미증시도 아직까지 좀 불안하죠. 제가 이제 어저께도 미증시를 보면서 설명해드린 게 S&P 500 지수가 1900 라인을 이탈한다면 1990 라인을 이탈한다면 박스권 중간에 깬다는 얘기인데 박스권 중간에 깬다 해서 앞전에 8월달 저점까지 떨어질 이유도 없다는 겁니다. 왜? 미국은 우리가 이제 첫 금리 인상할 때 뭐 경기가 완전히 좋아서 인상한 건 아니에요. 그래도 뭐예요? 어느 정도 정상화되었다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크게 나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월요일 날 중국의 구매자 관리수도 발표됐지만 유럽에서도 구매자 관리수가 발표가 되었었는데 유럽의 경기 지표는 어느 정도 개선세가 지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예전처럼 유럽의 경기가 주저앉았고 중국도 안 받쳐주고 미국은 아직까지 불확실하고 이런 구간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대형주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전 그런 얘기를 해요. 대형주가 빠질 때 항상 기준이 있는 게 어느 정도 기본 밸류에이션 자리 때 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기업들은 이익을 내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익을 내기 때문에 자산 가치가 계속해서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떨어지는데 자산 가치가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밸류 베이터가 좀 더 높아지게 돼요.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구간에서 아직까지는 위험 시그널이 유지가 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이제는 더 이상 나올 것이 없다. 그러니까 슬슬 바닥을 잡아갈 겁니다. 바닥 잡고 이제 아마 만기일 전후가 되겠지만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2010년 시장이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 힘들죠. 왜? 제약바이오 없으면 지금 시장은 완전 소외예요.
최근 일주일 동안 지난주부터 해서 오늘까지 해서 완전 소외를 받고 있습니다. 고민을 해야 돼요. 제약바이오가 좋냐? 저는 제약바이오를 예전에 올라갈 때 너무나 과열이 됐을 때는 굉장히 안 좋게 봤고 지금 시장에서 반등이 강하게 나와서 모멘텀 받아서 강하게 가고는 있지만 대형주 쪽에서 지수 자체가 코스피가 바닥을 잡는다면은 그쪽으로 쏠린 자금은 분명 이탈이 나올 걸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쪽에 대해서 추가로 뭐 쫓아간다 이런 관점 좀 버리고 있습니다. 차라리 싼 구간에서 모아서 좀 더 큰 그림으로 가는 것이 훨씬 낫지 않나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시장이 힘들다라고는 하지만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죠. 위험 다음엔 기회가 온다. 지금 기회가 슬슬 거의 다 오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참으시고 단기 매매 좀 움직이시고 그리고 시장에서 제가 어느 정도 시그널이 확신이 되면은 또 한 번 강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깡센클럽 강재전문가였습니다.